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에드워드 브러리턴의 폼페이 최후의 나입니다. 귀족임을 나타내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클로디우스는 나폴리처럼 번화하고 활기찬 거리에서 몸매가 늘씬한 아테네 청년 글라우커스를 만납니다. 목욕탕에 간다는 클로디우스의 말에 글라우커스도 마차에서 내려 함께 거리를 걸어갔는데 신전회랑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는 오른손에 꽃바구니를 걸치고 왼손에 등리라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노래가 끝나면 꽃바구니를 흔들며 꽃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귀여운 리디아, 그 제비꽃 다발을 줄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구나. 글라우커스 날이 돌아오셨군요. 폼페이에 온 지 이제 겨우 2-3일밖에 안 됐다. 우리 집들을 다시 돌봐줘. 내일 올 수 있지? 글라우커스는 꽃바구니에서 제비꽃 다발을 하나 집어 가슴에 꽂고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기 폼페이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오고 있어. 디오메드의 딸 율리아일세. 클로디우스가 가리킨 곳에서 얼굴을 가린 율리아가 두 여자 노이를 거느리고 걸어왔는데 베일을 내려 글라우커스를 그윽이 바라보더니 여자 노이들을 재촉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떤가? 글라우커스? 율리아 아름답지? 아름다워. 하지만 나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네. 그네? 어디서? 몇 달 전에 나폴리 신전에 기도하러 갔다 굉장한 미인을 만났네. 안타깝게도 금방 헤어져 사는 곳도 이름도 몰라. 그 여자를 찾아 나폴리를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네. 그 여자의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잊으려고 폼페이로 돌아온 걸세. 글라우커스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로마에 큰 저택을 마련하고 사치를 부리면서 여행을 다니며 살았고 폼페이에도 손꼽히는 호화 별장이 있었습니다. 연회실에는 초대를 받은 손님이 모여 있었는데 연회실의 사람들은 볼카누스 축제가 끝나고 다음날 벌어지는 사자와의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죄수가 없어서 사자와 싸울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클로디우스와 샬러스트의 말에 글라우커스가 그런 경기에 반대한다면서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샬러스트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폼내기 좋아하는 레피두스는 이런 하고 소리쳤지만 클로디우스는 과연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로디우스가 소문이 자자한 미인인 이온의 이야기를 하자 레피두스는 당장 보러 가자고 하고 친구들은 축배를 든 다음 나란히 별장을 나섰습니다. 글라우커스와 친구들이 이온의 집에 들어가자 이온네가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둘러선 사람들이 비키자 이온네가 보였습니다. 글라우커스의 눈에 들어온 요정같이 아름다운 이온네는 그가 몇 달째 꿈에도 믿지 못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한편 이시스 신전의 우두머리 사제인 아르바체스는 이집트 사람으로 나이는 40살쯤 되었고 키가 컸는데 이시스 신전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칼레누스 사제가 아르바체스에게 다가와 인사했는데 그는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처럼 비쩍 마른 데다 밑머리에는 큰 혹이 2개나 나 있는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르바체스는 칼레누스에게 나폴리에서 아페치데스와 이오네라는 남매의 후견인이 되었고 자신이 이오네를 아내로 삼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글라우커스는 이오네를 만난 사실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리디아가 찾아와 인사를 한 후 뜰로 나가 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글라우커스는 이오네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나간 후에 리디아는 긴 지팡이를 짚으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골목으로 들어선 리디아가 선술집 뒷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벌었냐? 이오네의 집을 찾아간 글라우커스는 고향인 아테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뒤로도 글라우커스는 이오네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닷새쯤 되는 날 저녁에는 친구와 함께 나폴리만에서 뱃놀이도 즐겼고 이오네는 글라우커스에게 사제로 있는 오빠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뒷골목의 선술집에서는 검투사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주인 부르보는 인생의 가을을 맞은 나이였지만 아직 건강하고 몸집이 좋았습니다. 부르보는 칼레누스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안쪽의 방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이시스 신전의 사제 칼레누스가 망토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르보는 폼페이에 사는 칼레누스의 하나밖에 없는 친척이었는데 부르보가 칼레누스와 마주 앉자 칼레누스가 지갑에서 돈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시스, 파이시스, 나이시스, 다른 이집트에 계신 여러 신이시여, 우리 집 귀여운 리디아는 진정 헤스페리데스입니다. 저한테는 황금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브루보는 칼레누스의 주인이 뭔가 계략을 꾸미고 돈을 벌기 위하여 미디아를 이용한다고 믿었는데 그때 미디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인 날이 저는 밥을 못 얻어먹건 두들겨 맞건 죽인다고 으르대건 상관없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끔찍한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미디아는 애원하듯이 두 손을 맞잡고 울부짖었는데 울음소리를 들은 스트라트니스가 험악한 표정으로 뛰어 들어와 밧줄로 미디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레피두스 일행이 선술집에 들어오자 검투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곡 회화라고 돈 많은 폼페이의 세멋쟁이 귀족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 경기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 레피두스는 흰손으로 검투사의 우람한 어깨를 치거나 무쇠 같은 몸뚱이를 만져보았습니다. 이들이 검투사 중에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 내기를 걸고 있을 때 겁먹은 듯한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글라우커스가 급히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젖혔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스트라트니스에게 붙잡혀 버둥거리고 있는 미디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너하고 같은 여자가 아니냐? 게다가 아직 어리고 불쌍한 미디아. 미디아의 모습에 글라우커스는 미디아를 팔려는 하는데 브루보 부부는 안 된다고 하지만 레피두스의 협박에 결국 큰 돈에 미디아를 팔게 됩니다. 미디아가 글라우커스의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난 날 글라우커스는 미디아를 불러 그녀를 이오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오네의 집에 가게 된 미디아는 글라우커스의 편지를 내밀며 자기가 왜 왔는지 편지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이오네는 기쁨에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답장 편지에 자기도 글라우커스를 좋아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글라우커스의 집에 답장 편지를 갖고 간 미디아는 저녁 무렵에 이오네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오네는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오네가 아르바체스의 집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미디아는 아르바체스 집에 불려가 역겨운 연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아르바체스가 악당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아는 글라우커스의 별장으로 향했지만 글라우커스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노예들 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디아는 지팡이를 짚으며 서둘러 이시스 신전으로 갔는데 신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그곳에서 이오네의 오빠인 아페치데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오네가 아르바체스의 집에 갔다는 소리를 들은 아페치데스는 미디아와 같이 아르바체스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한편 아르바체스는 이오네에게 구원을 하는데 이오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아르바체스는 노여움에 떨며 이오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아르바체스가 이오네의 목을 졸랐을 때 커튼이 확 열렸고 아르바체스는 어깨를 잡아당기는 걸 느꼈는데 눈앞에 글라우커스와 아페치데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글라우커스가 곧바로 아르바체스에게 덤벼들었고 아페치데스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오네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는데 노여움에 불타오른 두 사람은 엎치락뒤 치락하면서 뒤엉켜 구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닥이 요란하게 흔들렸는데 지진이 날뛰기 시작한 것으로 기둥이 잔물결처럼 흔들렸고 여신상의 검은 머리가 건들거렸습니다. 한편 폼페이 중심가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에서는 계단을 향하여 팔짱을 낀 채 눈살을 찌푸리고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올린토스가 서 있었습니다. 올린토스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듯한 눈길로 마주보았으나 눈빛은 차츰 동정으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페치데스를 보았습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야말로 사람과 신을 잇는 달이여.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올린토스는 아페치데스에게 고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려주었고 정고 순진한 아페치데스의 마음은 올린토스의 열띤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린토스의 집에 간 아페치데스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고 노인은 아페치데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이오네는 글라우커스의 별장에 갈 때마다 항상 미디아를 데리고 갔는데 미디아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이오네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진이 나던 날 여신상 머리에 어깨를 맞고 쓰러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르바체스는 운이 좋았던지 죽음을 피해 살아났습니다. 돈 많은 상인 디오메드의 딸 율리아도 글라우커스를 좋아했는데 그녀는 아르바체스에게 상대방을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미약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날 율리아는 니디아를 초청하고 미약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약을 글라우커스에게 줄 것이라는 율리아의 이야기에 니디아는 그 약을 바꿔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니디아는 손에 넣은 미약을 글라우커스에게 먹이는데 약을 먹은 글라우커스는 눈앞이 빙빙 돌았고 당장이라도 하늘로 둥실 날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나리, 용서해주세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지? 신이시여, 이렇게 빕니다. 나리를 본 듯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글라우커스는 밖으로 나갔는데 차분해지기는 했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서 주정뱅이처럼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편 아르바체스는 디오메드의 별장으로 가다 아페치데스와 마주치자 아페치데스의 가슴을 2번이나 찔렀고 아페치데스는 신전토대 옆에 쓰러졌습니다. 아르바체스는 마침 정신이 온전치 못한 글라우커스가 다가오자 글라우커스가 사람을 죽였다고 몰아붙입니다. 치안대장이 병사들과 달려왔고 올린터스가 아르바체스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로 올린터스도 함께 체포되게 됩니다. 이오네는 오빠가 죽임을 당하고 글라우커스가 잡혔다는 소식을 함께 들고 충격에 빠졌는데 아파치데스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다 아르바체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칼레누스가 아르바체스에게 와서 살인을 목격했다며 재산을 달라고 협박하지만 아르바체스에게 속아 지하실에 갇히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사장님, 문 열어주세요. 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한편 니디아는 살러스트 짐 문 앞에서 아르바체스를 만나 글라우커스를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만 아르바체스의 지하실에 감금되게 됩니다. 감금된 니디아에게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는데 달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자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래, 돈으로 사는 거야. 니디아는 이오네에게 받은 팔찌로 지하실을 지키는 소시아에게 편지를 하나 전해주도록 거래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린 소시아는 편지만 전해주면 값비싼 팔찌를 준다는 니디아의 말에 니디아의 편지를 갖고 살러스트의 집에 와서 문지기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몰려왔고 검투사들의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남고 다른 한 사람은 시체로 실려나갔습니다. 이제 두 검투사만 남아 큰 환성이 울려 퍼졌을 때 원형 경기장 일꾼이 편지 한 통을 들고 최고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설마 꿈은 아니겠지? 그날 아침에 살러스트는 뒤늦게 니디아의 편지를 읽고 편지를 재판관에게 보내고 아르바체스의 집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글라우커스는 죄가 없다. 이집트 사람 아르바체스를 체포하라. 살러스트는 재판관에게 살인 현장을 목격한 칼레누스의 증언을 들려주고 사실을 밝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아르바체스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르바체스가 손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르바체스가 가리키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자 베수비우 산꼭대기에서 붉은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체스의 집에서 니디아를 만난 글라우커스는 니디아를 마당에 세워놓고 이오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글라우커스가 이오네를 찾아 안고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지붕이 무너져 주저앉는 소리가 났고 세 사람은 바닷가를 향해 어두운 큰 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아르바체스가 나타나는데 그 순간 바닥이 무섭게 흔들리고 기둥이 두둥강이 나 무너져 아르바체스가 기둥 사이에 파묻혔습니다. 그 무렵 글라우커스와 이오네를 놓친 니디아는 살러스트를 만나 함께 바닷가로 갔고 그곳에서 글라우커스와 이오네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이다. 자네는 글라우커스가 아닌가. 이오네도 같이 왔고. 다행이야. 어서 배를 타게.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배는 어둠을 타고 미끄러져 나아갔고 시뻘건 돌멩이가 세차게 쏟아졌지만 배를 이것을 피하기라도 하듯이 배 양쪽 바닷물에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키기만 했습니다. 불바다로 변한 폼페이가 점점 멀어져 갔고 저 멀리 동력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눈먼 소녀 니디아가 새벽에 깨어 있었습니다. 니디아는
일어나서 속으로 글라우커스를 부르면서 글라우커스의 얼굴에 제 얼굴을 대고 누님아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신이 그대들을 지켜주시겠지요. 글라우커스 나리, 부디 사랑하는 분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아주시오. 고물 쪽으로 조용히 다가간 리디아는 얼굴을 덮은 머리를 쓸어 넘겼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은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2,000명이 죽고 도시가 화산재 아래 매몰되는 비온의 운명을 맞이한 폼페이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1834년에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어 당시의 독자들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세심한 시대적 고증에 의해 당시의 건축 양식과 풍속, 종교, 사상적 대립 등을 자세히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대재앙 아래 펼쳐지는 비극과 인간 군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브로 리턴은 1803년 5월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언론인으로 활약했습니다. 식민지 관청의 비서관 등을 지내고 만년에는 글래스고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는데 소설가이자 시인, 극작가, 정치가로 유명했고 처음에는 시를 썼다가 나중에는 소설을 써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폼페이 최후의 날, 리엔지, 펠럼 등이 있는데 폼페이 최후의 날은 수차례 영화로 나왔고 리엔지는 바그너가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그것들을 아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손길을 주소서. 장미의 화려한 빛깔 대신에 제비꽃의 소담한 빛깔에 취하게 하소서. 백합이 강렬한 향기 대신에 진달래의 향기 없는 향기에 취하게 하소서. 안도현, 봄날, 사랑의 기도.